할머, 죽기 싫거든 당장 내 아들 병을 고쳐라. 못 고치면 네 놈도 함께 땅에 묻어버리겠다. 조선 중종 때의 일입니다.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청송마을에 금손이라 불리는 침술의 명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손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주름투성이 할멈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금손 할매리라 불렀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섰으며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금손 할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가 평생 단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한 환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5살이었던 금손의 본명은 채옥이었습니다. 채옥은 한양 최고의 의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의술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의서를 읽었고 낮에는 아버지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봤습니다. 채옥의 손은 타고났습니다. 한 번 본 혈자리는 절대 잊지 않았고 맥을 짚으면 병의 근원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채옥의 집에 급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의 아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급한 환자를 보러 먼 길을 떠난 뒤였습니다. 집에는 채옥과 어린 남동생 석규만 남아 있었지요. 채옥은 망설였습니다. 여자가 의술을 행하면 법으로 금지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청년의 얼굴이 점점 시퍼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여자가 침을 놓는다니요? 하지만 급한 불을 꺼야 했습니다. 채옥은 침통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팔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합곡, 곡지, 족삼리. 채옥의 손끝에서 침이 정확하게 혈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이 퍼진 상처 부위에 부항을 붙여 검은 피를 뽑아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의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년은 천천히 눈을 떴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누군가 관아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자가 의술을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채옥을 잡아들였습니다. 채옥의 아버지가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은 엄격했습니다. 여자가 의술을 행하면 곤장 50대에 처하고 평생 한양에서 추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채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제발 제 딸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려다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냉정했습니다. 법은 법이요. 예외는 없소. 채옥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젊은 여인의 몸으로 50대의 곤장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옥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낯선 오두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옆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채옥의 남동생 석규였습니다. 석규는 누나가 곤장을 맞고 한양에서 쫓겨나자 자신도 누나를 따라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채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규야, 너까지 왜 이 고생을? 석규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저는 누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누나처럼 의원이 될 거예요. 두 남매는 청송마을이라는 작은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채옥은 여자라는 이유로 의술을 펼칠 수 없었기에 남동생 석규를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석규가 환자를 보는 척하면 채옥이 뒤에서 진맥하고
처방을 속삭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해졌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신동 의원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석규를 신동이라 불렀지만 진짜 실력자는 그 뒤에 숨은 누나 채옥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규는 25의 청년이 되었고 채옥은 38의 중년 여인이 되었습니다. 석규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이제는 한양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석규는 이제 스스로 의술을 공부했고 실력도 쌓였습니다. 더 이상 누나의 도움 없이도 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딸이 석규에게 시집 오고 싶다고 청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석규는 누나 몰래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채옥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석규가 혼례를 올리던 날 채옥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채옥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 움막에서 혼자 살며 가끔 지나가는 나그네나 다친 짐승을 치료해주며 지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채옥의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갔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침술 실력만큼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속의 신녀라 부르며 찾아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채옥의 움막 문을 누군가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10년 전 떠났던 동생 석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규는 등에 작은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누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석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옥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겨우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채옥이 맥을 짚어보니 심각했습니다. 뇌에 열독이 쌓여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사흘 전부터입니다.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나, 제가 무능해서 제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석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랑스럽던 신동 의원이 이제는 한낱 무력한 아버지가 되어 누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채옥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동생.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석규야, 일단 아이를 눕혀라. 내가 해보마. 채옥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생 수천 명을 치료하며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 조카를 치료하려 하니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채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고 침을 들었습니다. 100회, 인당 합곡. 침이 하나씩 아이의 몸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열은 내려가지 않았고 경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석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나, 왜 안 되는 겁니까? 누나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채옥도 당황했습니다. 분명 정확하게 혈자리를 찾았는데 왜 효과가 없는 걸까? 그때 채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흔들리니 침도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채옥은 침을 거두었습니다. 석규야, 미안하다. 내가 안 되겠구나. 석규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누나, 제발 다시 한 번만요. 하지만 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침을 놓으면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움막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석규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채옥을 보자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여자군요. 제 남편을 깨어가려던 그 여자. 채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시치미 떼지 마세요. 10년 전에도 제 남편을 혼자 차지하려다가 쫓겨난 주제에 이제는 제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석규가 말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오? 누나는 내 목숨의 은인이오.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은인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 여자가 당신을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당신의 명성을 빼앗고 이제는 우리 아들까지. 아내는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내가 데려가겠어. 하인들이 채옥을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하인들이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석규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아이는 지금 옮기면 죽소. 하지만 아내는 비웃었습니다. 이 돌팔이 여자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낫겠죠. 혼란 속에서 아이를 빼앗으려던 하인이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채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번개같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고 침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채옥의 손놀림은 신들렸습니다. 인중에 침을 놓아 의식을 깨우고 머리의 혈자리를 눌러 어혈을 흩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단중혈에 침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으아! 아이가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채옥은 계속해서 침을 놓았습니다. 태충, 용천, 삼음교. 침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혈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렸고 경기도 멈췄습니다.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석규의 아내는 말을 잃었고 석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옥은 마지막 침을 빼내고 아이를 석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틀 동안 따뜻하게 해주고 이 약을 다려 먹여라. 그러면 완전히 나을 것이다. 석규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채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맙기는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석규의 아내는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고 하인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석규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누나, 저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전에도 오늘도 저는 누나에게 너무 못된 짓만 했습니다. 채옥은 등을 돌렸습니다. 됐다. 내 아들이 낳았으니 됐다. 이제 가거라. 누나, 저와 함께 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나를 위해 큰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누나의 실력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채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큰 집을 지어줘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려도 나는 여전히 법을 어긴 죄인일 뿐이다. 석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석규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채옥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채옥에게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카를 치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사람을 치료하며 느꼈던 기쁨은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린다는 것 자체에 있었다는 것을 채옥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에 작은 약방을 차렸습니다. 간판에는 금손 할매 약방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자가 의술을 펼친다니 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채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환자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허리를 다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며 찾아왔습니다. 채옥은 정성껏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농부는 다음날 허리를 펴고 밭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채옥은 3달 동안 정성껏 치료했고 여인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환자가 늘어날수록 관아의 눈총도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포졸들이 채옥의 약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금손 할매 여자가 의술을 행한 죄로 잡아가겠소. 하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이 약방을 에워쌌습니다. 할매를 데려가려면 우리를 먼저 밟고 가시오. 할매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오. 포졸들은 당황했습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포졸 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이 사람을 살리오. 사람이 법을 살리오. 할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 다 죽었소. 할매를 데려가려면 사또께 직접 우리가 찾아가겠소. 결국 포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찾아가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사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대로라면 금손 할매를 처벌해야 했지만 백성들이 모두 그녀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임금께서 금손 할매의 소문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짐이 듣기에 청송마을에 여의원이 있어 많은 백성을 살렸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신하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전하, 그것은 법을 어긴 일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을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을 살리는 자를 어찌 죄인이라 하겠느냐? 금손 할매에게 특별히 의술을 행할 수 있는 허가를 내리도록 하라. 이것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여자에게 의술 허가가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금손 할매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고 많은 여인들이 그녀에게 의술을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손 할매는 70이 넘었습니다. 손은 주름투성이가 되었지만 침을 놓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금손 할매의 약방에 낯익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바로 동생 석규였습니다. 석규는 금손 할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누나의 그늘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누나의 실력을 제 것인 양속이고 누나가 가장 힘들 때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금손 할매는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 내가 여자라는 것도 내가 의술을 행한다는 것도 모두 알려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는 것이다. 석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평생 누나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손 할매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라올 필요 없다. 내 길을 가거라. 나도 내 길을 갈 테니. 석규가 떠난 후 금손 할매의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누구십니까? 금손 할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조카였다. 그 아이를 치료하며 깨달았지. 의술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손이 떨린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마음이 바로 서자 손도 바로 섰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스승님께서는 평생 단 한 명도 고치지 못한 환자가 없으신가요? 금손 할매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있다. 단 한 명. 누구십니까? 나 자신이다.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손 할매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여자라서 의술을 배울 수 없다는 편견, 여자라서 환자를 볼 수 없다는 편견. 그 편견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냈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나는 수천 명을 고쳤지만 정작 내 마음속 상처는 고치지 못했다. 제자는 스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그 편견을 깨셨습니다. 이제는 여자도 의술을 배울 수 있고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승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아닐까요? 금손 할매는 제자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상처는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꾼 세상이 고쳐준 것이구나. 그날 밤 금손 할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수천 명을 살린 그녀는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녀를 애도했고 그녀의 무덤 앞에는 언제나 신선한 꽃이 놓였습니다. 금손 할매리 남긴 것은 의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편견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용기였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금손 할매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옵니다. 법이 금지해도 사람을 살렸던 여의원,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의 길을 걸었던 여인,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상처마저 치유했던 치유자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금손 할매처럼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길을 걸어간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